아, 여기구나. 아이고, 그림 너무 잘 나온다. 여기가 어딘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자체가 사실 그쵸. 두 번의 커다란 봉기가 있었잖아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전투는 2차 봉기 때. 전투의 2차, 결과는 거의 뭐 폭망했죠. 괴멸적 피해를 입은 곳이고, 네,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정말 불타오른 곳. 최후의 봉기라든지 아니면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은 아니에요. 여기서 날개가 꺾였죠.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이제 호남 지방에서 있었던 거잖아. 남접이랑 북접이라고 있는데 쉽게 응. 말씀드리면은 응. 두 가지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동학 안에도 이 두 가지 단체가 서로가 서로의 세력이 있었던 거죠. 좀 각자 다른 정치색이라든지 각자 좀 달랐어요. 이 둘이서 합쳐서 더 큰 세력을 규합을 해서 한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꺾인 거죠. 여기가 가장 크게 꺾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군하고 일본군이 한양에서부터 막으려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고, 그렇죠. 농민군이 여기까지 진격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었어야 되는 그 고개인 거네. 맞아요. 그치? 네. 살짝 네, 짚어보자면 맞아요. 우리 김구 선생님도 사실 과거에 동학에 네, 네. 몸을 담았었던. 아, 그래? 왜냐면 그때는 그냥 새로운 사상이었던 거죠. 음. 지금의 천도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사람이고 하늘이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없어. 그런 사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동학에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인내천. 그러니까 그게 인내천 처음이었다. 사상. 그 신식 사상인 거고. 맞아요. 인내천이란 말 자체도 천부인권이랑 뭐가 다른가? 아, 그리고 맞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공주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코스의 마지막 관문이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신식 무기인데 일본군이 많지 않았던 거지. 한 2, 3천 명인데. 네, 맞아요. 농민군은 몇만 2만 명, 명, 2만 3만 명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관총을 배치해 놓고서 그렇죠. 그걸 뚫지 못했던 거죠. 네. 뭘 그렇게 기대길래 그 막 앞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했을까? 그렇게 돌격을 했을까도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죠? 도대체 뭘 이루고자 했길래. 여기가 오니까 참 아무도 없고 한적하네, 그죠? 진짜 한적하네요. 근데 너무 이쁘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 좀 해야죠, 그죠? 여기 허락되는 곳이 있다며, 먹을 수 있는 곳이. 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네. 여기에서 취사는 안 되지만 네. 김밥이나 이런 거 기초적인 음식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갖고 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출장 뷔페 부르는. 먹으면서 이게 동학에 대해서 나 이제 잘 모르니까 좀 더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대둔산 전투라고도 있습니다. 대둔산은 왜 유명하지? 대둔산 전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전투였고 거기서 이제 동학군이 완전 전멸을 당하고 어린아이 하나만 살고 다 죽어요. 처음은 처음 어떻게 된 거야? 1894년이지. 그냥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 그 1월부터 그 다음에 1월. 한 1월까지 딱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야? 그렇죠. 동학농민혁명 자체는 그렇게 1년간 있었는데 움직임은 그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에서 일어나거든요.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는데 그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기 전해 1893년에 사실은 보은에서 먼저 집회가 열려요. 그리고 그 교주의 신원을 좀 복구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상수로 올릴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확장이 됐던 게 고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원이 어디 있느냐는 1893년에 보은에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부 군수가 나쁜 놈이었고. 그렇죠. 조병갑이라고.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이제 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자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좀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위에서 탐관오리들이 와갖고 고열을 빨아대고 있으니 그렇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인간 대접을 해줘라. 고부봉인가? 그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 봉기가 일어나죠. 일어나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조병갑이 약속을 도망가고. 그리고 약속을 해요. 야, 알았어. 니네 인정해줄게.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중재자 같이. 그렇죠. 네, 그 중재자가 내려오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중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을 그냥 멀쩡한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못 살겠다. 정말 네.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지 말아라고 운동을 했을 뿐인데 전부 다 천도교로 몰아가지고 그렇죠. 싹 다 가족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터지는 거죠. 그 대처를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고 중앙 정부가 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상한 사상. 신분제가 엄연히 존재했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를 이제 인정해달라고 하는 급진적인 사상은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 그래서 진주성까지 점령하고 막. 근데 1차 봉기를 시작을 했어.
어쨌든 이제 승승장구하고 또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관군이 충분히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의 조정에서는 안 되겠다.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오자. 너무 새가 너무 커졌으니까.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요구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오는 순간에 그 텐진 조약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일본도 같이 상륙을 해버리죠. 그렇죠. 일본군은 왜군이라 합시다. 왜군은 들어오자마자 저쪽에 제물포에 내려서 맞아요. 바로 경복궁으로 가지 미친놈들이. 네. 1차 봉기에서 사실 핵심은 이제 그 봉건에 대한 반대. 반봉건. 2차는 이제 반외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경복궁을 점령을 합니다.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자기들의 판으로 만들죠. 근데 그 판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 자체가 동학은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았다. 너희 나라 위험하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가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진을 치고 있고 그렇게 동학과 동학 경복궁에 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은 그거를 보면서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면서 동학은 동학 나름대로 그거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땐 척양척에 좀 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텐진 조약이다 뭐다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세를 몰아가지고 한양까지 진격을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우금티 지역을 넘으려고 했다가 이제 넘지 못한 거다. 이미 언덕 위쪽에 일본군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워낙에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게틀링건이나 이런 총으로 무차별 사격을 하게 된 거예요.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틀링건을 쏘면 사실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물러날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산길은 좁은데 차이 많아. 동학군이 많으니까 이게 쉽게 뒤로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런 거야 단순히. 네, 그래서 협로에서 그렇게 막혀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제 전봉준과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지.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그러더라고. 농민군이 한 2, 3만 명 됐는데 500명. 500명 살았다고. 맞아요. 500명 살았어요. 하늘아. 그 우리가 여기에서 먹고 나서 두 번째로 가려고 한 지역이 있잖아요. 갑니까? 어딘데요? 거기가 보은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보은에서 집회가 열리고 나서 고부로 이제 옮겨갔다고 그리고 시작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명도 보은이? 보은이죠. 그래도 또 어쨌든 동학혁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네. 우리가 우리가 우금티 전적지를 지나가지고 네. 보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주의는 우리가 그렇게 봤었던 거잖아. 그럼 어떤 용어들이 있냐면 백성, 그다음에 인민, 민중, 시민. 대중, 시민 뭐 이런 용어들이 국민 이런 게 있는 거지. 원래 시민이란 용어를 아무도 안 썼어. 아 그래요? 아무도 안 쓰는 건 좀 너무 오바고 네. 시민이란 용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어색했다고. 우리는 뭘 썼냐면 국민이란 단어를 썼어요. 다 국민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 시민이란 용어 쓰는데 나는 그게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단어들이 다 약간 이념을 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백성,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그 뉘앙스가 뭐냐면은 왕이 있는 사회의 피지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백성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대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웃기거든? 무슨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국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국가라는 것도 시대적이고 지역적이잖아.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가가 있건 없건 어쨌든 거기 머물고 있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이루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냐면은 민중? 인민이야. 인민. 민중도 사실은 약간 이념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이라는 그 이념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어. 민중도. 인민이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중립적이네요. 그런데 북한에서 먼저 써버렸지. 맞아요. 그래서 못 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인민이 그냥 사람의 무리다라고 해서 다수를 얘기하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인데 지금은 가장 정치적인 용어가 되버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대중도 사실은 좀 안 좋거든요. 대중이라는 것도 그냥 뭉쳐있는 무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특색도 없고 의식도 없는 존재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용어를 시민이 가장 적절한 용어인 것 같아. 근데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갈등 많이 하잖아요. 이념적으로도 갈등 많이 하고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나 권리를 뭐로 부여하냐면은 사실 나이로 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민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 정치에 대한 선거권도 주어지고 어떤 의무도 주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나이를 가지고서 시민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더 타당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 예민하긴 하지만 솔직히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우리가 대중적인 곳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 투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암암리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잘 모르는 애들 투표하지 말라고, 나이 든 사람들, 뭐 너무 어린 사람들, 뭐 특정 어떤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인 사람들, 자신의 이념과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 투표 안 하는 게 낫다, 집에 있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비공식적인 거에서는 우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은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냐? 솔직히 얘기하면 지능, 아니면 사회에 대한 기여도, 뭐 아니면 학식,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린 고려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까놓고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나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나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거 말고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었을 때 주식시장에서의 권리 투표를 할 때는 항상 주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지분이 중요하고, 그런데 왜 시민사회에서는 그것을 두 당으로 하냐, 무조건 머릿수로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질문인 거죠. 예.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특정한 나이가 되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질적 차이와 무관하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줘야 됨과 동시에 그거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 아니고 나는 어쩌면 이런 종류의 오만이 있을 수 있죠. 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사실 정말로 더 좋은 정치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 난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빤히 보이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 국민을 위해 엎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보고서 엎드린대잖아. 불쌍하잖아. 한 번쯤은 기회를 더 해야지. 라고 하는 그거를 그렇게 투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 단위에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 집단이 뽑혔어. 승복해야지 뭐. 우리가 제도 자체를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구성할 때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주는 것, 처음에 지금 이렇게 이때 말고 한 사람이 하나씩의 투표권을 갖는 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표를 하는 거고,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보면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미국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국민 총선거를 해갖고 한 사람당 하나씩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는 거,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지지한, 예를 들면 55대 45의 비율로 갈렸어요. 그런데 그 55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200명을 차지했어. 국민의 비율은 55대 45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는 200명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뭐 비례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두에게 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거에 대원칙에서는 반대하지 않고, 하지만 차등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선발한 사람이 또 임명직으로서 뭐 오기도 하잖아요. 경찰청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발한 대표로서부터 오는데, 우리 국민의 대중의 지지는 52대 48이었는데 그 52가 요직에 있는 사람을 다 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간접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이 가장 진보된 형태고 변화할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너는 투표권이 있고 너는 없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차등을 주려는 시도를 했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물어봅시다. 독실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고 차등을 줄 수도 있겠다, 그걸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지능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2억 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표를 더 줘도 된다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나오면 한 표 더 준다 이런 거로서가 아니라 뭐 고등교육 과정 그걸 충실하게 이수를 했다면 뭐 예를 들면 투표권을 준다라는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면서 야 저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아, 저 나라는 그런가 보네 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순간 교육 수준이 지금은 모두가 중등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 과거에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누군가는 아니 저 사람은 유학도 가고 대학까지 나왔어. 대학물을 먹었어. 근데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농사만 지어왔어. 그분 스스로가 저분의 판단과 나의 판단이 동일하게 한 표를 구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납득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과는 다르죠. 상황이 다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과거를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간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걸 좀 차치하고 보면 누구나 나이가 들 거잖아요. 살아만 있으면 19이 넘어가고 20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획득하는 것처럼 약간의 노력이 있으면 누구나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가능한 시스템 안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표를 더 받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황한 얘기를 들었고 독실이가 엘리트주의 이미 다시 한번 아, 증명된 왜 것이다. 학벌을 보는 게 아니잖아. 학력을 보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는 것 같아. 그치?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서 이제 보는 거지. 이 사람은 뭐 왜 투표를 하지? 이런 사람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주장만 하고 쉽게 휩쓸리고. 사실 나는 정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 질문이 파생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만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분별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학습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사회에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옳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제한하자 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투표의 본질은 나는 사회에서의 옳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회에는 옳은 선택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사회에서 우리가 투표하는 대부분 모든 아주 디테일하거나 부수적인 걸 제외하고 주요하게 우리가 투표를 하는 목적은 내 이익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간의 갈등이 있고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이 난 정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력이나 도덕심이나 능력이나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지. 왜냐면 모든 기본적인 사람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무엇이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특정 나이가 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무엇이 나의 이익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나이로서 어떤 시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